안녕하세요. 장검중학교 2학년 학생들. 자, 고구려에 대해서 수업하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다음 강의까지 하면은 고구려사는 끝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을 해보면요, 얘들아. 자, 계속 선생님, 일부러 여러분 어려워할까봐 자세히 한다고 지금 되게 길어지고 있는 건데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처음에 고구려는 주몽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압록강 유역 지방의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오부족 연맹왕국 형태로 나라를 만들었고요. 자, 그런데 이 연맹왕국이란 솔직히 지금과 같은 나라다운 나라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그 연맹왕국에서 가장 핵심인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자, 우리는 그 나라를 중앙집권국가 혹은 중앙집권적 국가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칭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 역시도 연맹왕국으로 시작을 했지만 왕들이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 첫 스타트가 태조왕 됐었고요. 태조왕 하면은 일단 영토 확장으로 자신이 권력을 강화시켜도 되는 제대로 된 인간이라는 걸 좀 알리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게 되고요. 동시에 왕위의 독점 세습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단 주의사항 아직 태조왕 때는 권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고 누구에게 형제 상속 동생에게 물려주는 게 일반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좀 더 지나 고국천왕 시기로 가면은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스템의 변화가 있었죠. 원래는 오부족 중심의 고구려가 오부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혈연적인 성격이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화했다라는 거 우리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고국천왕은 을파소라는 인재를 등용해서 진대법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방식을 만들어냈고요. 동시에 이제 권력이 더 강해지니까 왕이 독점 세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바로 형제 상속이 아니라 무슨 상속? 부자 상속. 요게 가능해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부가 안정되니까 조금 중간에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미천왕 때 고구려가 한 단계 영토를 되게 넓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 과정에서 마지막 한 9년이었던 낙랑군을 멸망시키는 그런 이색적인 사업이 있었다. 그래서 미천왕이 엄청 뭐 신기한 업적을 가진 분은 아니지만 이 낙랑군이라는 점에서 조금 점수가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미천왕 때 전쟁을 너무 많이 했었나 봐요. 아들 때 위기가 왔죠. 그 사람 고국원왕이라고 배웠었고요. 자, 고국원왕 북쪽 남쪽 양쪽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북쪽에서는 발음 주의하라 했죠. 전연이라는 나라가 전연 선비족이라는 유목민족들이 세웠던 나라인데 여기서 침략을 했었고요. 남쪽에서는 백제가 침공하는데 백제에서도 특히 전성기였던 근초고왕 시기에 침략을 많이 합니다. 근초고왕이 침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백제 근초고왕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전투 평양성 전투가 전개가 됐었고요. 이때 고국원왕이 전사했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이 죽을 만큼 대위기였기 때문에 고구려 하마터면 소위 나라가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고국원왕이 아들 교육하는 정말 잘 시켜놨어요. 그 뒤 아주 훌륭한 임금이 등장한다고 했죠.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소수림왕이 되겠고요. 자, 소수림왕은 세 가지 대표적 업적을 통해서 고국원왕으로 위기에 봉착했던 고국원왕 때 위기에 봉착했던 약화된 고구려를 다시 강대국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영토가 크고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특징이 소수림왕이 거의 다 그 기반을 쌓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합니다. 특히 이때 소수림왕이 그렇게 나라의 힘을 키우는데 아주 큰 대표적인 업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언급을 해줬죠. 첫 번째, 뭔가 만들었어요. 태학입니다. 태학. 자, 이 태학의 태자는요, 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끌어모아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나라를 강화시키려면 소수명이 가만 보니까 우리 고구려는 산지가 많고 그래서 솔직히 막 요즘처럼 막 석유 이런 자원이 쓰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상당히 힘든 농업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악조건인데 이 상황에서 고구려가 강해지려면 일단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겠다 해서 수도에다가 태학 큰
중학교를 설치했고요. 근데 여러분 큰 학교 태자 약간만 바꿔볼까요? 여러분 크다 의미 보통 뭐 많이 알고 있어요? 대자로 많이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대학하고 좀 비슷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에 설치해서 굉장히 고급적인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이 태학이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워낙 그만큼 어려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거는 수도에 설치됐으며 수도가 아니고 수도 귀족들이 많이 공부를 하러 오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학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불만인 사람들이 있겠죠. 나도 태학 가고 싶은데 우리 집은 수도가 아니란 말이야.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귀족만큼 엄청나게 어려운 공부는 못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 나도 공부라는 걸 하고 싶어. 나도 내 능력을 키우고 싶어 하는 일반 평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런 사람들 용으로 대학 수준의 고퀄리티 교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요즘으로 치면 중학교 정도 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 되는 또 교육기관이 지방에 주로 생겨요. 이 교육기관 다른 학교 교과서에 있어서 살짝 언급만 하고 가면요. 경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당이란 이름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제는 안 넣었는데요. 문제지나 다른 학교 교과서엔 보이기 때문에 적어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경당. 그래서 수도의 태학을 흉내낸 학당 같은 느낌일까요? 그래가지고 경당이라고 불리고요. 근데 재미가 태학이건 경당이건 자 여기서 학교예요, 여러분. 학교면 공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보통 공부 어떻게 해요? 옛날 사람들? 뭐 하늘천 따지면서 책 읽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고구려니까 실은 이 고구려는 교육기관 안에 고구려의 특수성을 또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하면 뭘 중시한다고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그치. 활쏘기, 말타기 이런 거 무예적인 거 그걸 무슨 성격이라 했어? 그치. 상무적인 성격이라고 예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태학 경당에도 그 수업 시간에 책 읽는 수업도 있지만 활쏘기나 말타기, 기마 이런 거를 공부하는 시간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 수학 공부한 다음에 다음 시간은 기마, 말타기 시간에서 운동장에서 말 타고 막 훈련하는 거야. 그런 식의 역할을 겸했던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고구려의 성격이 딱 녹아드는 그런 공부하는 곳인 것 같아요. 요 기관이 태학 경당이라는 기관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수리방위 밑에는 많은 똑똑한 인재들이 키워집니다. 이 인재들이 관리가 돼서 나라를 위해 일을 하겠죠. 소수리방위 물어봐요. 나라를 위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똑똑이들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아버지 고국원왕의 한을 풀 수 있을까? 얘기를 하니까 이 인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임금님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으면 왕권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냥 왕이 막 아무작위로 말을 뱉어서 나라를 다스리면 힘이 없으니까 이 왕의 말을 정리를 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의미 있는 말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규칙으로 삼읍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백성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좋고 통치의 일관성, 객관성도 있고 상당히 나라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 그래? 내 말을 나라를 다스리는 규칙으로 삼자는 거지? 나라를 다스리는 규칙 너무 긴데?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걸 율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령.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법률 명령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밑에 조항들 헌법 밑에 보면은 법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한자랑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령,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규칙이자 왕의 명령들이 집합돼 있다라고 해서 율령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이 율령을 정식으로 책 비석 같은 걸로 반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포가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뱉은 말이 아니라 일종의 뚜렷한 눈에 보이는 규칙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컨대 여러분 담임 선생님께서 운영을 하시도 반에다가 애들한테 그냥 지나가다 말로 애들하고 싸우지 마, 뭐 혹은 양보하면서 살아, 뭐 규칙 잘 지켜 이렇게 그냥 말로만 던지는 것보다 아예 반에다가 급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훨씬
여러분도 기억하기도 좋고 마음에 새겨지기도 좋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통치 체제를 싹 정리를 하는 거죠. 고런 모습을 보여요. 자, 실제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소수리망의 왕권 강화는 물론이거냐. 그러니까 소수리망의 편을 들어주는 똑똑이들이 소수리망의 말을 통해서 법을 만든 거잖아. 그래서 왕권도 강해질 뿐더러 굉장히 나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고국원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 힘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굉장히 국력 강화에 도움을 줘요. 자, 그러니까 소수리망이 이제 야망이 생기겠죠. 아, 아버지의 한을 풀어야겠다. 자, 아버지의 한을 풀려면 어디로 공격을 가야 될까? 그치, 북쪽으로는 어느 나라? 전현으로 가야겠고, 남쪽으로는 백제로 가야겠죠. 그래야 한을 풀 거 아니야. 거기 이제 땅도 뺏어오고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소수리망이 옛날에 항상 그랬어. 중요한 일 있으니까 인재들한테도 물어보고 제사도 지내는 거야. 아, 제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제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늘에서 명이 떨어졌다. 백성들아 가자. 이렇게 소수리망이 이제 선언을 했어. 근데 재밌는 게 소수리망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소수리망이 얘기하는 거야. 나의 아버지 고국원왕의 조상님 신이 내려와서 고구려의 신들이 내려와서 나에게 전쟁을 하라고 선언하셨다. 자, 귀족 A 넌 빨리 군대를 준비하란 말이야. 이렇게 명령을 딱 했어. 근데 귀족 A가 갸우뚱갸우뚱해. 좀 곤란한데요, 임금님. 그니까 왜? 그러니까 저희 집은 고매신을 믿는데 고매신께서 올해는 제가 삼재가 꼈다고 전쟁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소수리망이. 네, 나의 그 고구려의 신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제 고매신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뭐가 안 맞아? 종교가 안 맞는 거야, 종교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수리망이 정신적으로 이게 기존까지 우리는 신석기 때 거 믿음 거의 그대로예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성격의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그런 원시적인 그냥 지나가는 막 아무작위 귀신이 아니라 제대로 된 뭔가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정식 종교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소수리망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이 타이밍에 중국에서 퍼져나가고 유행하는 종교가 있었으니 그 종교가 바로 유명한 불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년의 라이벌이기도 해요.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마침 고구려하고 그 라이벌 구도였잖아, 전현이. 그러니까 나도 전현이 라이벌인데 하면서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죠. 그래서 외교 관계 과정에서 전진이 고구려에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선물이야 하면서 불교를 소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불교가 뭐야 하면서 불교가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안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실제로 불교 안내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소수리망이 본격적으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이전에 우리 막 부적 쓰고 이런 거랑은 좀 달라. 뭔가 교리, 종교적인 이치와 진리와 여러 가지 말씀이 뭔가 다르다는 거야. 업그레이드 됐어. 라고 하면서 이걸 퍼뜨리기 시작하고요. 결국 백성들 역시도 기존에 있던 그런 원시적인 종교를 버리고 모두가 부처님 말씀 아래 통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민심이 통합되는, 즉 정신적으로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 게 바로 불교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불교 내용 안에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논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왕이 이걸 잘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하나된 마음으로 왕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소수리망 때 위기의 고구려가 오히려 이전보다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엄청나게 국력을 키우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발판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정도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소수리망은 이제 공격 준비하면서 시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형과 백제에게 복수할 수 있겠구나 하고 빰 하고 있었는데 복수를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잘했는데? 진짜 힘 세졌는데? 네, 그 복수할 타이밍에 소수리망이 사망을 합니다. 나이가 이제 좀 되셔가지고 너무 일하시느라 힘드셨던 거죠. 과로도 하셨고. 그래서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소수리망은 내부적인 것들 정리하는 데 그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이 업적을 이제 이어받는 거죠. 실제로 원래 중간에는 소수리망의 동생이었던 고국양왕이라는 왕이 잠깐 껴있는데요. 이 고국양왕은
정말 단명을 하셨어요. 오래 못 사셨기 때문에 이분은 안 치고요. 그래서 고국양왕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소수리망의 입장에서 조카죠. 조카가 아빠가 너무 빨리 죽는 바람에 17, 18쯤 되는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어린 나이의 소년이 자신의 숙부였던 소수리망의 업적을 활용해서 강력한 고구려를 이용해 주변 지역을 휩쓸고 다닙니다. 얼마나 넓게 넓게 땅을 열었으면. 그래서 이분의 성함이 광개토 대왕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광개토 대왕 엄청나게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는데, 자, 요거 영상으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조금 떨어지긴 한데 구경 한번 해볼게요. 광개토 대왕의 모습. 자, 여기 나오는 대사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백제, 슬슬 시작해봅시다. 제1지는 육로를 따라 아리수로 갑니다. 강 앞에 대기하면서 백제군의 눈길을 잡는 게 1차 목적. 우리의 주력 부대는 관미성을 출발, 배를 타고 여기 서쪽 해안에 도착, 둘로 나뉩니다. 2지는 그대로 아리수를 거슬러 한성 앞까지 갑니다. 3지는 저는 기마대로 편제 서해안에 상륙, 한성까지 쉬지 않고 달립니다. 중간에 거치는 성이나 마을엔 깃발만 꽂고 지나치겠어요. 그리고 아리수 앞에 대기 중인 일진과 합류, 앞과 뒤, 그리고 옆에서 동시에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영락 6년, 백제를 향한 병신년 대원정이 시작되었다. 태왕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실로 4년을 기다리며 준비해온 전쟁이었다. 태왕께서 원하신 대로 백제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매년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켜온 아신왕은 고구려의 군대보다 먼저 백성들의 원성에 포위되어 있었다. 그 계절이 지나기도 전에 태왕께서는 백제의 한성을 점령하셨다. 한성이 함락된 다음날 백제의 야신왕은 가마도 말도 없이 먼 길을 걸어 태왕을 찾아왔다. 백제 아신 고구려 태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순간 이후부터 영원히 노객으로 살 것을 하늘 아래 구합니다. 백제 나라는 나우로 거두시고 나는 조으로 삼으시오. 폐하, 후연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경 쪽으로 이동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될까? 3만 군대라는데요. 3만? 아니야. 이게 뭔가 이상해. 후연에서 겁대가리 없이 병력을 3만씩이나 보내. 재작년 북이 40만 군의 대패에 왕까지 죽었잖아요. 그게 말입니다. 아니 무슨 여력이 있어서 감히 우리 국경을 넘어갔을까요? 폐하, 신라 사절단이 급히 백기를 청하고 신라의 남거성에서부터 신라성까지 왜적들이 그득하다옵니다. 급히 구원을 요청하고 있사옵니다. 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후연군이 우리 신성을 공격해왔습니다.
5만 군대를 줄게요. 5만. 소장들은 5만을요. 보병, 기병 합해서 5만. 데리고 가서 가야 끝까지 한 번에 몰아내세요. 땅 끝까지 무섭게 몰아치는 겁니다. 그게 제 방식. 그래야 백제군도 함부로 움직일 생각 못 할 거예요. 네, 광개토대왕 드라마 잘 보고 오셨나요? 화질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분위기 자체가 되게 뭔가 싸움 느낌 나나요? 그쵸? 예, 광개토대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되게 안타까운 건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던 30대 초중반쯤에 사망한 걸로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요절했던 되게 안타까운 임금인데요. 근데 이 어린 젊은 피를 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라를 키우는데 힘을 썼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다시피 대부분 고구려 뭐 삼국시대는 그냥 왕왕왕왕왕 하거든요. 예외 정도 되는 게 이제 성스럽다고 동명성왕 정도, 성왕 정도만 성왕해주고 다 그냥 왕왕왕왕인데 대자를 안 넣으면 이상한 임금이요. 광개토 왕 잘 안 그러거든요. 그쵸?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에서 대왕 붙여주는 임금이 몇 명 없어. 세종대왕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공통점이 다 엄청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땅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진짜 막 말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의 광개토가요. 광자가 넓을 광자, 개자가 열개자, 토자가 땅 토자거든요. 그래서 땅을 넓게 열었다고 광개토대왕인데 근데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흔히 광개토대왕을 땅을 넓게 연 게 아니라 광자를 보통 미칠 광자로 많이 해석을 해서 땅을 미친 듯이 넓혔다고 그렇게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 정도로 되게 엄청난 인물인데 근데 이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땅을 넓힐 수 있었던 이유 타이밍이 또 좋았어요. 만약에 주변에 강대한 국가가 막 자리 잡고 있고 그러면은 땅 넓히기에 불리하잖아요. 불리한데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기가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는 그때 중국이 거의 유일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통일됐던 중국이 무너지고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중국의 두 번째 엄청난 분열기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집합체가 아니라 조각 분열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조조, 관우, 장비 나오는 삼국지라는 책 많이 아시나요? 삼국지? 그 삼국지 배경이 되는 시기도 이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삼국지 소설이 위진남북조 초기예요. 초기. 이 여기서나 위진남북조 할 때 위 보이죠 여기. 이 위가 바로 조조라는 사람, 삼국지의 그 주 멤버 중에 하나죠. 조조라는 사람이 세운 위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해서 우리 앞에 괜히 선비족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혼란했던, 분열했던 시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나로 강력한 게 아니라 분열 조각 나 있으니까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공격하기 너무 쉬운데 또 반면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삼국이 이제 백제도 신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중앙 집권해야지 하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힘을 키우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고 있던 시기고요.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고구려가 이런 업적들을 한 거야. 소수리망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고구려의 국력이 상당히 강력했던 시기. 이걸 이용해서 광개토대왕은 땅을 넓힐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위 지역을 침탈해 갑니다. 일단은 우선 복수를 해야 되고 저 북쪽으로 갑니다. 과거 전현이 다스리던 지역들 공격을 하는데요. 근데 진짜 되게 이게 안타까운 게 광개토대왕의 이제 주 목적은 원래 전현이었죠. 전현이었는데 이 전현이 이미 망했어요. 위진남북조제가 혼란기잖아요. 이때 나라들이 세워졌다 망해졌다 세워졌다 망해졌다 세워졌다 망해졌다 중국이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현은 이미 안녕. 사라진 지 오래야. 근데 이 전현을 계승한 나라가 나와요. 전현을 본받았어. 그러면 역시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 연이에요. 근데 뒤에 등장한 연이라고 해서 발음이 좀 그런데 연이라고 해서 후연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후연이라는 나라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후연이라는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후연을 중심으로 후연을 공격한 김에 그래서 전통적인 과거의 그 우리 원수국가 부여. 왜냐면 부여가 우리 건국신화 할 때 맞잖아요. 부여의 그 왕자들이 주몽 죽이려고 막 그랬으나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원한인 거죠. 요런 것들을 이제 막 공격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당시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부여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그 요동 만주, 요동 지역이 바로 고구려의 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땅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걸 계기로 북쪽에 있던 이제 나라를 세울 수준은 아니었던 약간 작은 유목민족 세력들, 이민족 세력들이 앞으로 우리는 고구려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복속이 부하가 된다, 복종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복속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숙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숙신하면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죠? 실은 나도 처음에는 이거 듣고 얘는 뭐니? 이러면서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숙신이라는 애들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발해 이런 때 이제 같이 등장하게 되는 말갈, 여진, 맨 나중에는 만주족이라고 이름 바뀌거든요. 같은 애들이에요, 숙신이. 그래서 여진족이 보통 제일 유명한 이름인데 우리 고려 때 공격도 오는 되게 강대한 세력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숙신이라는 애들이 이때는 되게 약한 애들이어서 고구려의 부하가 되겠다면서 같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숙신 세력들은 전통적으로 고구려랑 되게 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 숙신이 나중에 미안해요. 말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참고로 이 말갈 그다음에 여진 그다음에 완주족이거든요. 말갈이라고 불렸을 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나중에 배울 발해가 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발해가 등장할 때 발해가 고구려의 후예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고구려인들이 자기끼리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끼리는 힘이 부족해서 말갈애들하고 같이 세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구려 후예가 되는 국가를 후손이 되는 국가를 말갈하고 같이 세울 정도로 숙신이 되게 가까워져요. 그 어떻게 보면 스타트 지점이 광개토 대왕이라 볼 수 있고요. 자, 북쪽 공격했어요. 근데 영상에서 보니까 북쪽 아니고 딴 데 공격했었죠. 영상에서 나온 건 어디였습니까? 백제입니다. 그죠? 앞에 자신의 할아버지인 고고권왕이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누구와의 전투 속에서? 근초고왕의 전투 속에서. 무슨 전투? 평양선 전투. 앞에 여기 있었잖아. 그지? 여기서 사망하셨어요. 그죠? 원한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중국에 비하면 백제는 뭐 별것도 아니에요. 쓰러고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제도 근초고왕 전성기 이후에 좀 자만했어요. 이때 막 백제가 좀 왕위 권력 다툼으로 좀 불안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백제가 허무하게 그 영상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깃발만 꽂고 내려가는 거예요. 기마병들이 그렇게 쓸려갈 정도로 굉장히 쉽게 영토를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상에 있듯이 백제의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백제 왕이 제발 우리나라 수도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사정을 해요. 그때 무릎 꿇은 게 수도 직전일 때거든요. 그러면서 주의하세요. 광개토 대왕은 결국 거기에서 백제를 한번 봐줍니다. 그래, 우리가 큰 나라니까 큰 형님이니까 앞으로 짜져 있어라 하면서 봐줘요. 그러면서 백제의 수도 지역을 먹지 않는데요. 바로 이 백제 수도 지역이 지금의 서울 부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 하면 가장 유명한 강이 하나 있죠. 무슨 강? 그치, 우리나라 가장 중앙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지역이 나중에 뒤에서 볼 건데 굉장히 삼국시대 꿀의 땅, 꿀의 요지라고 불리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장악이 되게 중요한데 광개토 대왕은 한강은 뺏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제를 공격하고 한강 이북, 그러니까 한강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만을 장악합니다. 한강은 먹지 않았다라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강을 먹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힘을 키워요. 힘을 키웠을 때 영상에서 나왔을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은 한 나라가 도와주십시오, 광개토 대왕님 하고 등장합니다. 무슨 나라게요? 영상 대사 잘 들었으면 알 텐데. 그치, 신라입니다. 실은 이 신라 역시 뒤에서 또 보겠지만 가장 삼국 중에 발전이 더뎠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라가 이때 발전이 더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위 국가들이 늦둥이잖아요. 늦둥이니까 얘를 더 커지기 전에 자꾸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데 바로 이 신라를 괴롭혔던 애가 누구냐? 하나는 우리랑 같은 한반도에 있어요. 가야고요. 가야고요. 또 하나는 바다 건너에 있어요. 일본 외입니다. 이때는 외라고 했기 때문에 외라고 부를게요. 그러면서 특히 이 외가 섬 지역이라 그 섬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는데 크기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물론 일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현재 역사적으로 연구하기로는 발전 속도가 중국이 제일 먼저 발전하고 그 다음이 한반도, 그 다음이 일본 순으로 보통 발전 순서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외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많은 거야.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쳐들어오는데 이 외가 침략하기 가장 만만했던 가장 가까운 곳이 신라였던 거죠. 그래서 외가 심심할 때마다 신라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외의 침략이 규모가 엄청났던 거죠. 가야랑도 약간 연합을 하고요. 실제로 뒤에서 아마 백제가 약간 밀어줬던 걸로 추측이 돼요. 실제로 눈에 바로 딱 동맹이라고 띄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 가야외 연합군 주로 일본군이 중심에서 얘네가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신라 입장에서는 내물왕이라고 불리는 내물마립간이 원래 호칭인데 이거 왜 이런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내물마립간 혹은 내물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너무 규모가 엄청나니까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두면 신라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가장 한반도에서 강력했던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남의 싸움에 우리가 가야 되나? 심지어 그때 고구려도 또 전쟁 중이기도 했었거든요. 가야 되나 막? 그래서 고민하는데 광개토형이 그래, 큰형님의 의리를 보여주자 하면서 의리! 이러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5만 명의 군사를 보내는데요. 학자마다 연구하기는 따라 다르지만 많게 보는 사람은 이 5만 전부가 기마병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죠. 이 기마병이라는 건 진짜 이때 엄청난 거거든요. 이 5만 명 중에 10,000명만 보냈어. 솔직히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기마병이 상당수 구성돼. 물론 학자마다 뭐 5만 전체가 다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기마병이 상당수 포진한 5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를 보냈다는 건 고구려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줬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 5만 명의 군사가 그냥 군사입니까? 백제와 만주 요동 지방을 휩쓸었던 광개토 대왕의 5만 군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자마자 가야외 순식간에 쓸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가야랑 외 세력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고요. 특히 가야가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 우우 쳐들어왔지만 우우 도망가서 바다 건너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이 도망가는 일본을 잡겠다고 와 근데 일본이 가야 쪽 항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가야까지 와 짓밟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야라는 나라가 전쟁터가 돼서 쑥대밭이 된 거죠. 그래서 되게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되게 신라, 가야, 고구려, 삼국이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사건에 해당됩니다. 엄청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제 신라가 침입을 받아서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구했던 사건이 되겠고요. 자, 그 결과 얘들아 결국에 이걸 계기로 신라는 광개토 대왕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친밀함이 강화가 됐겠죠. 그래서 고구려가 우리 하면서 이제 막 이러고 반면 누구는 타격을 받아서 약화됐을까요? 삼국 중에? 가야입니다. 그죠? 바로 가야. 흔히 금관가야라고 많이 하는데 이 금관가야 세력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시면 좋은 게요. 자, 고구려랑 신라가 이걸 계기로 친구가 됐거든요. 엄청 끈끈한 사이가 됐어요. 다만 여러분 정말 동등한 의미의 친구였을까요? 아니죠. 그죠? 누가 형님 할까요?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누가 그럴까? 신라. 신라가 좀 아래가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큰형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생 앞으로 잘해. 깝죽대면 혼나 너도 이러면서 막 이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엄청났다라는 거 이제 광개토 대왕의 힘이 대단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증거가 남아 있다라는 거야. 바로 이 광개토 대왕 사후에 만들어진 비석이에요. 광개토 대왕의 모든 업적들을 기록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혹은 비문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지금의 만주 쪽에 위치해 있는 비석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유명하죠. 여기 있고요. 요거 말고도 신라 쪽에 이건 유적이 남아있는데 신라에 남아있는 그릇이에요. 호우명 그릇이라고 합니다. 호우명 그릇. 그래서 이 그릇이 신라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럼 호우명 그릇은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야, 정상이야? 유적지가 경주인데. 그치? 신라 사람이 만들어야 정상이잖아. 근데 이 호우명 그릇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건 고구려 그릇이에요. 고구려 그릇이 왜 경주까지가 있어? 그치. 바로 광개토 대왕 시기에 두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뭔가 교류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요런 것들을 통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정말 엄청났구나. 그리고 신라랑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거가 광개토 대왕. 우리도 중국 못지않아 우리 엄청 강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마치 황제인 것 마냥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 상징으로 고구려가 연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연호.
앞에 우리 봤었죠, 여러분? 원래 왕이 즉위할 때. 근데 이게 연호라는 게 아무나 못 쓰는 거거든요. 연호라 말고도 시간에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우리는 지금 2020년이라고 부르는 이 2020년에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 이름을 붙여준 거야. 자기만의 별칭을 붙여준 거야. 근데 그런 뛰어난 사람은 하늘이 인정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중국 황제들만 썼던 게 이 연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들은 즉위할 때 보통 연호를 일반적으로 써요. 근데 일반 왕들은 못 쓰거든. 고구려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는데 광개토대왕은 내가 이렇게 강하니까 우리도 황제처럼 할 수 있어. 그래서 고구려 스스로가 황제 국가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도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천자국이다, 황제국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연호는 황제국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연호를 쓰는데 이 영원한 행복함, 영원한 즐거움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연호의 이름을 영락이라고 짓습니다. 영락. 그러면서 역시 이 내용도 어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광개토대왕의 기록이 있는 광개토대왕비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학지에 적어놨듯이 일생 동안 광개토대왕은 무려 64개 성과 1,400여 개의 촌락, 마을들을 그러니까 뭐 그렇지 뭐 장검이란 마을 같은 거 요 정도 되는 거를 1,400개 영토 정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미천왕이 밀릴 수밖에 없겠죠. 영토가 이렇게 넓으니까. 그러면서 특히 북방지대를 중심으로 만주 요동을 다 고구려 땅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넓히게 되고요. 자, 그 지도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광개토대왕 진짜 심지어 광개토대왕은 아까도 말했지만 짧게 즉위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즉위했지만 그만큼 빨리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광개토대왕이 장수했다고 생각해봐. 와, 오래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야. 그게 엄청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고구려의 전성기 하면 광개토대왕을 뽑는데요. 실제로는 광개토대왕보다 더 영토가 넓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 장수왕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다르게 엄청 장수했다고 해서 장수왕인데요. 자, 장수왕. 광개토대왕보다 영토를 더 넓힌 인물이에요. 오! 그럼 이 아저씨도 전쟁 엄청 했나? 아닙니다. 이 아저씨는 전쟁은 그닥 많이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보다 영토를 넓혔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걸 다음 마지막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길었는데 중간에 자료까지 있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마지막 영상에서 제발 마지막 영상이었으면 좋겠네. 얼굴 좀 보게. 그때 봅시다. 안녕.